주 4일 일하는 시대의 도래, 또 어떤 주식을 보면 좋을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 기사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특히 젊은 노동자들이 이제는 주 4일 근무까지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주 4일 근무. 퇴사의 시대라는 이름으로 대퇴사의 시대라는 글까지 나오던데 미국의 자발적 퇴사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인난 이게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오죽하면 여기 오른쪽 보시면 한 요식업 종사자께서 30년 일하던 중에 직원이 그냥 퇴사하겠다고 나가는 건 처음 봤다. 걸어 나가는 건 처음 봤다. 이럴 정도로 이번 버거킹 표지판 밑에다가 직원들이 전부 그만뒀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써놨는데 놀라운 현상 같습니다. 노동자들이 주 4일 근무를 외치고 있다. 하도 퇴사를 하니까 이제 한 금융기관에서 제퍼리스라는 금융기관에서 젊은 미국인들한테 하도 그만두니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아있겠냐 그랬더니 이제 1등이 당연히 임금 인상. 요거는 익숙한데 2위로 이제 급부상한 게 주 4일 근무. 주 4일 근무 시켜주면 내가 회사 나가볼게. 자,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러실 수 있는데 미국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지금 주 4일 근무 막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대선 공약도 걸려있는 것 같고 이렇게 논의가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주 5일 근무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세상이 빠르게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설문조사 해보니까 주 4일 근무에 대한 의견이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여론이 엄청 좋아지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4day week이라는 협회까지 생겨가지고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 하루는 쇼핑, 하루는 좀 할 거 하고, 하루는 자전거, 여가 보내고. 야, 이렇게 되면 4일 일하고 3일 쉬면 진짜 일 반, 놀 반이네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게 100년 전에 주 6일에서 5일 근무로 바뀌었는데 그 이후로 변화가 너무 없다. 너무 늦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는 주 4일, 주 40시간에서 주 32시간으로 바꿔야 된다. 이제 이 시대가 올 거다. 이제 목소리 커지니까 이제 한 정치인도 아예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40시간에서 32시간제로 줄이자는 법안까지 발의를 작년에 했고요. 물론 이제 이게 아직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정치인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 이제 지금 변화가 엄청 빨리 일어나고 있다. 이러면서 이런 거에 또 민감한 기업이 또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생산성 관련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2019년에 이걸 준비했더라고요. 주 4일 근무 실험해봤더라고요. 생산성에 가장 민감한 기업이잖아요. 일터와 관련된 기업이니까. 그래서 일본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정사원 2,300명 대상으로 한 달간 직접 테스트를 해봤더라고요. 야, 이 생산성에만큼은 진심인 마소인 것 같습니다. 주 4일제 도입했는데 결과론적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매출이 1인당 40%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야, 저 이거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으로 다뤘었는데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100년 전에 이 리포트를 냈었잖아요. 100년 뒤에, 그러니까 1930년대에 썼는데 자기가 쓴 시점으로부터 100년 뒤인 2030년쯤에는 주 15시간 일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랬는데 진짜 거의 예언 적중급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노동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 4일 일하는 시대, 이렇게 되면 주 2, 3일 일하는 시대가 온다는 건데 진짜 그렇게 될지 너무 세상이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과거에 봤던 리포트에도 이 내용이 되게 좋았는데 항상 어떤 큰 위기, 지금으로 치면 코로나 같은 위기 이후에 엄청난 기술이 발전하거나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노동시간은 줄어든다. 그래서 여기 자료 보시면 이게 참 인상 깊었는데 연간 노동시간 기준으로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1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기술혁명이 일어나면서 노동자들 근로시간이 급격히 줄었죠. 이때 주식시장 버블도 왔었고 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도 노동시간이 오히려 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줄었고 지금도 코로나라는 엄청난 위기, 거의 전쟁급이었다고 하잖아요. 코로나 위기 이후에 기술 혁신이 진짜 일어나고 있는 게 느껴지니까 이게 또 노동시간을 대폭 줄이는 걸로 이어질지 지금 되게 궁금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거 보면은 진짜 큰 위기 이후에 변화가 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우리 삶의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 주 4일 일하게 되면 노는 것도 고민해야 되는 시기 아닐까요? 이제 주 3일을 어떻게 보낼까? 남는 시간. 여가, 레저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 투자를 그쪽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놀고 먹는 시대도 양극화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여행이나 물리적 경험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냥 집에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경험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에어비앤비가 의외로 잘 하고 있더라고요. 물리적 경험 측면에서는. 이번에 CEO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터넷 시대가 올 때 그때도 그랬고 모바일의 시대가 올 때도 그랬고 이렇게 기술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여행이 줄어들 거라고 그랬대요. 근데 아니었대요. 지금도 사람들이 메타버스가 오면은 여행 아무도 안 갈 거라고들 하는데 자기 생각은 다르대요.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대요. 에어비앤비 CEO가 말하기를 결국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만 살아남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냐 가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이 살아남겠다, 남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지금 또 겨울 코로나 재확산
얘기 나오는데 혹시 이런 여행 실물 경험은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또 겨울 코로나 재확산이라든지 어떤 이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제가 이번 주 이 기사를 보고서 페이스북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지금 메타죠. 가상세계에서 촉감을 느끼게 해주겠다. 이거 발표했거든요. 이 기사 보셨나요? 7년 만에 이걸 이제 시제품을 공개했거든요. 결국은 물리적이냐 가상이냐 그게 아니고 최대한 새롭고 짜릿한 경험을 주려고 서로 지금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리오프닝이냐 메타버스냐가 아니고 누가 더 경험을 근사하게 줄 것이냐, 더 새로운 경험을 줄 것이냐. 보시면 7년 만에 연구 끝에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장갑 시제품을 이 메타가 공개했습니다. 보면서 와, 이거를 이제 공개하는구나, 이제 나오는구나, 영화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는구나. 실제로 이제 영상인데 공을 가상으로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이 장갑에서 느낌이 옵니다. 어떤 공이 어느 손가락에 떨어졌는지 촉감이 느껴지는 거고 무게도 느껴지고, 심지어 페이스북 연구팀은 참 이거 외계인 같은 얘기인데 인공 피부까지 개발해가지고 이제 인공 피부가 아주 민감해서 계란을 깨지지 않게 잡는다, 이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혹시 이거 보시면서 딱 떠오르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거 여기도 요 옷 입고 있으면 감각이 느껴지거든요. 여기도 온몸이 감각으로 느껴지는 X1 햅틱 슈트거든 이러면서 말하는데 지금 이 페이스북의 이름도 햅틱 장갑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구현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장갑하면 옷도 만들 수 있고 신발도 만들고 이제 온몸에 촉감이 느껴지는, 와, 이러면 격투기도 할 수 있고 네, 참, 야, 이게 진짜 공상과학 같은 얘기가 이렇게 시제품이 이미 나오고 있으니까 기술이 이렇게 발전이 얼마나 빠른지, 이러면 이제 경험을 더 리얼하게 주겠다는 건데요. 와, 이거 보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구나, 사람들을 모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잘 놀아야 되는 시대가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주 4일 일하는 시대가 바로 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노는 시간이 많아진, 결국은 최고의 경험을 줄 기업을 우리가 계속 찾아서 묻어놔야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포인트는 사람의 시간을 계속 뺏는 기업, 사람의 시간을 뺏는 기업, 일명 시간털이범입니다. 제 시간을 뺏거나 옆에 사람들 시간을 계속 뺏는 기업, 직업까지 털면 베스트인데, 역시 여기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적어놔 봤습니다. 어떤 또 기업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대표 기업들만 적어놨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10억 명의 팬덤, 아이폰 하루 종일 쥐고 있고요. 구 페이스북이죠. 메타 30억 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옮기겠다는 거고, 알파벳, 여러분들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시고요. 매일 10억 시간의 참여자, 매일 10억 시간. 넷플릭스, 넷플릭스를 사실 솔직히 말하면 무시했는데 넷플릭스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 넷플릭스가 너무 잘하지 않나요? 이제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 그래서 글로벌 기업인데 현지 로컬 컨텐츠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요즘 주가 흐름이 좋네요. 올해 고점에 바짝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넷플릭스. 디즈니는 제가 정작 기대했던, 우리 디즈니는 IP는 좋은데 이거 요즘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디즈니 형님 왜 이렇게 올해 빌빌대시는지, 혼자 마이너스예요, 디즈니. 이 녀석. 참, 넷플릭스처럼 힘내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로블록스 초통령인데 월간 활성 이용자 2억 명, 엄청난 것 같고요. 역시 이런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 뒤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있고, 오프라인 경험은 에어비앤비와 나이키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결국은 가상세계든 실물 경험이든 우리한테 어떤 경험을 주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쪽으로 돈이 더 몰리지 않을까, 이 대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자료 찾다 보니까 진짜 에어비앤비, 나이키 같은 실제 경험이냐, 뭐 로블록스나 우리 유튜브 같은, 페이스북 같은 가상의 경험이냐, 오히려 이 둘이 경쟁사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신발 신고 놀게 할 거냐, 여행 가게 할 거냐, 아니면 집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해줄 거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분야는 계속 경쟁하면서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번 주에 넷플릭스 또 한국 요금 인상했더라고요. 야, 이제 시장 장악했다 이거죠, 넷플릭스. 기사 보세요. 한국은 깐부라더니 넷플릭스 요금 기습 인상, 한국 요금 인상했죠. 이제 2016년 이후 요금 인상 처음이죠. 미국만 하더니, 미국에서도 똑같이 시장 장악하고 요금 올리더니 한국도 이제 어느 정도 먹었다 이거죠. 데이터 보고 판단했더니 이제 요금 인상했습니다. 역시 이제 전형적인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 장악 후 요금 인상하는 패턴, 요금 인상하는 기업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약간 기분 나쁜 거고, 뭐야 또 올리는 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페이스북 악재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 제가 이거 영상 다뤘을 때 이제 한 달 됐나요? 한 달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불과 10월 말쯤에 이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 사건 때문에 고점에서 한 18%, 20%까지 빠졌었거든요. 지금 악재가 다 사라졌습니다. 또 요즘 한번 페이스북 메타 쳐보세요. 그런 얘기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라갈 때는 좋은 뉴스만 막 나오고요, 떨어질 때는 악재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드니까
진짜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저라고 그걸 잘하는 건 아닌데 의도적으로 저는 자꾸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더 올라갈진 봐야겠지만 나중에 또 신고가 가면은 야 이때 살 걸이라는 소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물론 뭐 페이스북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사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참 많이 빠졌을 때 길게 좋게 보시는 분들은 많이 빠졌을 때 사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사실 저는 페이스북을 주었거든요. 그때 영상 다뤘을 때. 그래서 써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제가 틀렸을지 맞았을지 모르지만 그냥 제가 이걸 왜 샀는지 그때 그 기분을 적어놨습니다. 사면 초과에 빠진 페이스북, 비판 조롱 잇따라, 미 당국 조사 착수, 저커버그 물러나야 된다, 이러면서 막 악재 터져 있을 때 일부러 이렇게 다 캡처해서 저장해놨습니다. 제 생각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딱 열어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내가 뭐 맞았든지 틀렸든지 아니면 팔고 싶을 때 아니면 추가 매수하고 싶을 때 요거 열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이거 왜 샀는지 한번 아무데나 블로그도 좋고 메모장에 적어놓으셔도 좋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적어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판단될 수 있어요. 야 이거 내 생각과 다르게 좀 별로네, 생각보다 별로네 하실 수도 있고 적으면서 일부러 리스크랑 악재, 호재 다 정리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고 보자 노트 한 번씩 적어서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한테 메일 제 주소 거기다가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거 진짜 공부 많이 되거든요. 스스로 적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유튜브나 다양한 리포트 읽으신 다음에 정리해 놓으셔도 되게 좋습니다. 셀프 정리 추천드립니다. 잠깐! 설마 아직도 미국 주식 수수료 다 내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부담 없는 수수료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모임 입력해주시고 딱 100만원 이상만 거래해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아도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만약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시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 최대 100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 구글 한 주당 가격이 200만원이 넘는데 당첨되면 꽤 쏠쏠하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을 해보려고 하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을 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